자, 자연 친화. 우리가 지난 우리가 유교적인 것이 우리가 전체 한 40% 정도 끝냈다. 만약에 조금 더 과장한다면 전체 한 50% 정도는 끝냈다. 시조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50%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갈게요. 자, 자연 친화. 자, 끌고 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봤던 거 뭐가 있냐면, 자, 시조. 나중에 추후에 가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시조는 조선이에요. 자, 그럼 조선엔 누가 있냐면, 자, 사대부가 있겠죠? 자,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유교적,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울 탈속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학문 수양입니다. 학문 수양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저 두 가지로 끌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유교적은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충이라고 하고요. 자, 두 글자로 자, 무효, 어머나. 생명력. 자, 두 글자로 연곤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연곤. 연곤이라는 것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그리워하다. 그 다음에 네 글자로 지조절개. 그런데 이 지조절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바로 사군자와 반드시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군자. 자,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자, 나라 걱정하는, 자, 우국. 보통 이제 우국 같은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한양을 떠날 때, 그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것이 바로 탈속적이에요. 탈속이라는 건 속세를 탈출한다, 속세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자, 자연친화, 무용무심을 같이 알아두시라. 아이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무용무심이 뭐예요? 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욕심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무용무심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수필, 이런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자,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속적, 자연친화, 무용무심,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유교적, 그 다음에 자연친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속이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탈속적. 자, 요거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선생님 쓸 시간 드릴게요. 조금 많이 쓸 거예요. 자, 여기 자연이 있고요. 자, 그런데 혹시 기억나? 제일 처음에 할 때, 자, 자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하라 그랬어. 그지? 자연은 세 가지의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 유배지의 공간, 그 다음에 탈속적 공간, 학문수양의 공간.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 자연친화를 배울 때, 자, 먼저 기본적인 걸 이해합시다. 자, 자연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속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세를 학교에서는 세속, 이렇게 하기도 해요. 속세를 세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속세입니다. 그러면 속세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 속세는 말이죠. 어떤 공간이냐면 욕망의 공간이고요. 이 자연은 어떤 공간이냐면 이것은 바로 무욕의 공간이에요. 무욕, 무심. 즉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다. 즉 욕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자, 욕망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속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통 이제 마이너스, 자, 이런 의미로 해서 자, 홍진.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진은 먼지. 자, 그 다음에 풍진. 자, 그 다음에 인간. 인간은 늘 부정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얘네들 여기 먼지로 가득 찬 것, 붉은 먼지로 가득 찬 것, 자, 어떤 바람 먼지로 가득 찬 것, 그런 인간들이 있는 곳. 왜? 이곳에는 바로 뭐 하냐면, 바로 어떤 벼슬, 부귀영화, 자, 뭐 입신양명,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뭐 하겠니? 싸우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분주한 것이고, 그래서 얘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 이때 속세에서 자연을 어떻게 오냐면요.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내가 좋아서 온 거잖아. 시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from A to B. 내가 가는 곳, 화자가 가는 곳이 무조건 긍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해요? 이 자연은 그렇지. 긍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자연에서는 속세를 뭐 한다? 단절, 거리감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자연은 물론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얘를 뭐해? 만족해요. 요게 핵심. 자, 그래서 가난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보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웁니까? 안, 분, 지족 혹은 안, 빈, 낙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표현은 난 나중에 자,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진짜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 짓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직업의 농부처럼 농부가 되어서 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관념, 자연과 벗삼아서 지낼 거야라는 관념적 표현이에요. 따라서 농부처럼 옛날 조선은 뭐라 그랬냐면요. 농부가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그렇지. 어부처럼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어부처럼 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쓰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무릉 도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공간 자체를 요거를 이쪽에다 적을게. 무릉도원 설명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무릉도원 설명. 예전에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자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배가 어디에 멈췄네? 근데 복숭아꽃이 만발한 자 그곳으로 이제 쭉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릉입니다. 무릉. 언덕이 무릉. 도원이라는 것은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거기에 올라갔더니 신선들이 가득 두고 있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쭉 구경하고 있다가 내려왔더니 자 50년이 지나갔더라 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서.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도 말이지 복숭아 꽃잎이 날리는 걸 보통 신비적인 어떤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표현해요. 쿵푸 팬더 본 적 있니 혹시? 쿵푸 팬더 보시면 사부가 죽을 때 복숭아 꽃잎에 말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신비적인 느낌을 줄 때 삼국지에서 뭐가 있냐면 삼국지에서 도원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원. 그 도원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비, 관우, 장비 그 세 사람이 즉 장비 소유의 복숭아 과수원에 모여서 염소의 피를 받아서 태어날 때는 다르게 태어났으나 죽을 때는 같은 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결의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때 영화에서는 복숭아 꽃잎이 미친 듯이 날려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분위기를 줄 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셋은 다 다른 날 죽어요. 다른 날 죽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도 의미 없어. 자,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무조건 해석할 겁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자연은 뭐예요? 그냥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사 파트에 가면 전부 다 감각적 묘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색채로 나올 거고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그치? 두 번째 질문한다고 그랬고 내가 다 대답해버렸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박한 삶이에요. 시는 구체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지에서 물어볼 땐 추상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박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저보다 소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난하다? 그럼 소박한 삶 이렇게 계속 키워드로 잡아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자연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선 한가로워요. 여기 속세는 어때요? 분주해요. 그렇지. 그래서 분주하다는 표현 자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쁘잖아.
바쁜다는 이유는 뭐야? 시간에 맞춰서 산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시간에 속해서 막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맞아. 10시에는 국어, 그 다음에 뭐 2시에는 수학, 이렇게 맞춰. 그러니까 되게 분주한 거야. 근데 속세는 어때요? 속세는, 그렇지. 시간을 생각하지 않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표현에서 날 가는 줄 어찌하랴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가로우며. 자, 그 다음에 유유자적. 놀아요. 유유자적은 놀아요. 저기 웅진 플레이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웅진 유유자적 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류. 자, 풍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멋스럽게 노는 거예요. 특히 풍류 같은 경우는 술이나 자, 아니면 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4대 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놀아? 되게 멋지게 놀아. 자연에 갈 때, 자, 만약에 선비 둘이 가잖아요. 선비 둘이 가면 자연에서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기생들을 데려가죠. 아니면 어떤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가서 기생이 이제 연주를 하죠. 아니면 양반 둘이 직접 본인들이 이거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출 때 어떻게 춥니까? 보통 이제 봉춤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이렇게 봉황춤 있잖아. 이렇게 봉황춤, 요런 춤을 추면서 술 한 잔 마시는 거죠. 그걸 이제 풍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선생님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의 키워드나 요소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지? 예전에는 그것까지 다 얘기했더니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애들이 진이 빠져요. 자, 요거 적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빛이.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없애지? 칠판을 바꿔야겠다. 근데 좀 멋있긴 하네. 신비로. 자, 얼추 적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몇 가지 말로써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자발적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조를 딱 봤는데 시조에서 거기 사대부 화자가 슬퍼하고 있어요. 그럼 이놈은 무조건 임금과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슬픔이 없어요. 없고 그냥 좋아요. 그럼 그 무조건 자연 친화예요. 아주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자연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알아두십시다. 자연에 있지만 가끔은 뭐가 생각나요? 속세가 생각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오면 우리가 쌤께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자, 속세, 에이씨, 지금 정리할게요. 자, 보면, 이거 쓰면서 보셔도 돼요. 자, 자연이라는 곳에서 가끔은 속세에 대해서 자, 미련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미련 둘 때는 이 속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그 한양, 그리고 관련된 미련을 둡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 미련은 부분이. 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자, 미련을 두더라도 결국 최종 선택은 뭐냐면 자연이겠죠. 스스로 왔으니까. 자연입니다. 자발적으로 왔을 때. 자, 그 다음. 자, 유배지. 유배지에서도 가끔 자연 친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유배지가 바로 어디니까? 자연이니까. 그렇지? 임금이 나를 안 불러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자연 친화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공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떠나서 거기 있었지만 가끔 이제 또 속세가 또 그리울 수도 있겠죠. 어떤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과 기팅도 예전에 저희 40대 초반까지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출강하면서 강의하다가, 거의 한 40대 후반 돼서 어떻게 보면 귀향한 거죠. 귀향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도산서원처럼 뭐 서당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특히 언제냐면, 이제 9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사이, 아니면 이제 10월까지 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연락이 좀 많이 와요. 이제 다시 와. 막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그런 원장님들한테 와요. 그러면 이제, 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틀 정도만 빼서 와서 강의 좀 해줘. 요즘 뭐, 좀 괜찮은 고강사가 많이 없어. 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해요.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는 게 뭐예요? 미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뇌하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선택은 어떻게 해요? 에이, 됐어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좀 고민이 좀 세지긴 했어요. 세지긴 했어. 그래서 우리 학원 생긴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4,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만 있잖아, 쌤. 사람들이 그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를 아침에 와서 밤까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시 한번 죄수님들을 좀 가르쳐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이게 오퍼가 다시 왔어요. 지금 4년째 오고 있어요. 그 양반 엄청 끈질긴데. 그래서, 이번엔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딱 이틀 빼달라고, 평일날. 그래서, 해볼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사실 되게 피곤해지긴 해요. 왜 피곤해지냐면, 여기야 이제, 이게 편하게 이렇게 입고 있지만, 이제 거기 갈 때는 이제 다시 정장, 어깨 정장 한번 심심해서 입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안 맞죠. 안 맞아. 그래서 정장 입어야죠. 머리도 이제 매일매일 왁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뭐 피부도 또 해야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분필을 잡게 되는 거예요. 분필을 잡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완전히 또 바뀌어서 가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생명력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귀찮거든요. 재수학원 보통 이제 하면은 저기 늦어도 8시 반부터 수업하거든요. 아침. 그래서 그러면 대치까지 가려면 또 출근길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전철을 타는데
이제 시간을 또 조절하면 괜찮겠죠? 낮에 수업하는 걸로.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2시간 가까이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 혹여 만약에 인강이라도 또 찍게 되면 더 이렇게 늦어지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좋아요. 선생님은 진짜 되게 행복해요. 부담이 없거든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흐름. 자, 요거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자, 29번이에요. 자, 말없은 청산이요. 자, 성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4대부죠. 작가 있으면 4대부와 기생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4대부가 맞습니다. 자, 그럼 4대부의 지향적 가치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렇게. 자, 그래서 탈속적은 자연친화 이렇게만 알고 있어야 돼요. 탈속적, 자연친화. 자, 여기 눈으로 쭉 보시면 눈으로 한번 봐봐. 여기 뭐 슬픔이나 임 얘기 있니 없니? 눈으로 한번 쭉 훑어봐 그냥 대충. 뭐 2번째 줄에 중장에 님이 있지만 좀 맥락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슬픔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친화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청산 동그란. 푸른 산이란 뜻인데 그냥 산. 자, 자연 친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 꼭 물이 나와요. 대꾸가 되어서. 앞에 물이 나오잖아. 뒤에 꼭 산 나와요. 자, 그래서 말 없는 것은 청산. 말 없는 밑줄만 쳐보세요. 자, 말 없다. 말이 없대죠. 자, 자연의 속성 알아만 두십니다. 시험에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긴 했는데 자연이 좋은 이유가 말이 없어서요. 이거 바로 뭘까요? 이거 바로 과묵함이에요. 자연은 말이 없어서 좋아요. 그럼 반대로 속세는 말이 많아서 싫어요. 그럼 어떤 말이 많은 거야? 속세는 어떤 말이 많을까? 모함이 많은 거죠. 그렇죠, 모함. 그치? 자, 그 다음 모양이 없는 것은 유수로다. 유수 동그라미 아는 한자만 끌고 가는 거야. 앞에는 산, 뒤에는 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값어치가 없는 것은 청풍이요. 그렇죠. 청풍 동그라미 그냥 바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자가 없는 것, 즉 주인이 없는 것은 명월이라. 명월 동그라미 바람과 달이네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팁을 하나 둡시다. 중간중간 팁을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팁이라는 것은, 자, 팁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되게 많은 걸 받겠죠? 한 20년 이상?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참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자, 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할게요. 달. 달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전부 다 긍정으로 나오는데요. 이 달은, 자,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유배지에 있을 때, 화자가 유배지에 있을 때, 이 달은, 자, 바로 그리움의 존재가 돼요. 바로 누구? 바로 임금. 그렇지. 그래서 자, 달을 임금에 많이 비유합니다. 반대는 임금을 달에 많이 비유합니다. 자, 만약에 탈속적인 자연이에요. 탈속적 자연 친화에서는 자, 이 달이 바로 뭐냐면 친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벗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탈속적 친화 벗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달은 바로 뭐가 돼? 친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가볼게요. 명월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얘기? 자연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은 구별이란 뜻인데요. 그냥 분별 없이 가리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가리지 않고 늙으리라 물결. 자, 왜 여기서 늙겠대? 오른쪽에 적어볼까요? 좋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좋으니까 늙겠다는 얘기예요. 주제는 뭐죠? 탈속적 자연친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탈속적 자연친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래서 선생님 주제는 자연친화 무심 이렇게 한 거예요. 자, 30번 보니까 자, 월산대군인데요.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칠판 한번. 자, 왕이 되지 못한 형제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군을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세종의 세 아들 중에 첫째가 자, 문종이 딱 되니까 그 나머지 둘째는 바로 수양대군, 셋째는 안평대군,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군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군들의 삶은 어떠냐면 되게 외로워요. 왜?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왕의 수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옛날 조선의 왕은 되게 깔끔했어요. 전체 모든 조선의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선의 왕은 어릴 적부터 아주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문무, 뭐 외교, 정치, 뭐 학문 절대로 다른 사람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조선의 왕은. 그러니까 언제든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군이야. 그치? 나의 형이 왕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신하가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해. 그럼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모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어떤 신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역모를 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사 보면 거기 막 형제들 막 죽이고 막 사형배고 막 난리잖아. 그치? 그래서 대군들은 늘 외로워요. 그래서 자기 빈만 딱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궁녀들만 쭉 데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요. 자, 요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봐. 자, 가볍게 읽으세요. 자, 읽었죠? 어때? 외로움이 느껴지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니까 유배지도 아니고요. 그죠? 거기 어떤 단어가 사실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낚시나 고기, 무심 이 말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연친화로 해석해야 돼요. 이 월산대군이 원래는 이제 세자였는데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자연에 살아요. 그래서 얘 동생인 성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종이 누구냐면 연산군 아빠. 연산군 아빠. 자, 갑니다. 추강의 밤이 드냐 한번 볼까요? 가을강에, 자, 거기 추자 있잖아요. 추자 눈으로 익히세요. 이거 가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뒤에 강은 말 그대로 강이죠. 앞에 물수변 보이지? 물과 관련된 강은 강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추강에 가을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낙시 동그라미. 자연친화에선 동그라미하고 세모만 잘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낙시, 왜 어부처럼 산다 그랬잖아. 그치? 낙시 동그라미. 자, 고기 동그라미.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고기는 불고기야 물고기야? 물고기겠죠.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얘네는 낚시를 이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부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야, 생각해봐. 사대부가 어떻게 물고기,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치고 막 자기가 막 비늘, 절대 안 합니다, 사대부. 안 움직여. 사대부는 땀 흘리는 거 싫어해. 그러지? 그래서 땀 흘리는 거 싫어해. 자, 그래서 낙시 동그라미, 고기 동그라미. 그래서 무심한 달빛 마시고, 무심 물결. 뭐라 그랬어? 욕심이 없다. 욕심 X라고 쓰세요. 욕심 X. 빈배 저어입니다. 빈배 뭐야? 자, 빈배 동그라미 저다. 텅 빈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텅 빈 마음. 욕망이 없는 마음이야. 저어오너라. 주제는 뭐예요? 달속적 자연친화.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작자 송순. 자, 10년을 경영하여. 이거 별표 3개. 이거 여러분들 혹시 1학기 때 들어갔었나? 아니죠. 그럼 이제 2학기 때 이제 이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자, 초려삼간 있습니다. 초려삼간.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초려삼간은 초가집 3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3칸짜리의 초가집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질문. 자, 이거는 아주 고가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아니죠? 초가집 3칸이니까 왜? 양반들은 기와집에 살잖아요. 근데 초가집에 산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가난한 거야. 그지? 가난한 거야. 자, 의식주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라? 이 가난을 만족하거든요. 소박한 삶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다 소박한 삶이라고 쓰세요. 소박한 삶.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주제는 자연친화로 합니다. 무조건. 소박한 삶이에요. 자, 소박한 삶입니다. 자, 나 동그라미 치세요. 나 한 칸 사용하고요. 달 동그라미 치세요.
달 한 칸 사용하고요. 자, 청풍 동그라미 치세요. 바람 한 칸 맡겨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함께 사는 거지. 함께 살다. 그지? 자연과 함께 사는 거예요. with 자연. 자연과 함께 살죠?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건 이제 내신입니다. 이거 내신이에요. 이거 의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화일체입니다. 자, 물화일체 같은 경우는, 자, 사물과 내가 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화일체 그냥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즉, 자연과 인간은 늘 경계가 있죠. 근데 이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건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경계가 사라지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자연물에 말을 건넬 때 이런 걸 물화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내가 의사소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물화일체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구에게 야 우리 함께 놀자 이런 게 다 물화일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건넬 수밖에 없으니까. 저기 루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루치야 이게 물화일체. 이해가죠? 그럴 때 루치는 뭐가 돼요? 의인화된 청자,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세 칸 다 찼네. 세 칸 다 찼네. 자, 근데 갑자기 밑에 강산 동그라미. 물과 산이죠? 강산 동그라미. 드릴 데가 없어요. 집이 다 차서. 그래서 물결 치세요. 둘러두고 보리라. 둘러두고 보리라. 오른쪽 끝에다 적어보자. 뭐처럼? 둘러두고 보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병풍처럼 이렇게.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게 안 써 있잖아. 그런데도 뒤에 비유 이렇게 해서 물었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근데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병풍처럼 비유, 이거 직유법. 병풍처럼 직유법 비유. 은서야 혹시 안경 안 가져왔어? 원래 안경 끼지? 진짜? 눈 시력이 어떻게 되는데? 원래 안경 껴야 되는데 귀찮아서 많이 안 좋아? 이게 안 보일 정도야? 이거 야, 그럼 안경 껴야지. 그렇구나. 안경 껴도 예쁠 것 같은데. 나중에 라식 수술 생각 있겠구나. 근데 눈이 라식이랑 라섹이 안 되는 그럴 경우에 그거 한다는데 렌즈 삽입술? 그것도 안 되는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 선생님은 라식을 했거든. 근데 안경 써요. 왜냐면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 그러니까 먼 곳이 안 보여서 나이가 훨씬 들어서 라식을 했단 말이야. 언제 했지? 40대 들어오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 게 안 보인 걸 이게 바꾼 거예요. 이제 먼 게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더 지나니까 더 노안이 와서 이제는 진짜 이제 안경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한 1, 2년 지나면. 진짜로. 이제 흐려서. 그래서 요 안경이, 이걸 이제 오피스 안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멀리 보여요. 당연히 안경이니까. 도수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멀리 보이고, 여기 밑에는 돋보기예요. 그래서 책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안 되고요. 약간 지그시. 지그시 이렇게. 그래서 자세가 똑바라져요. 선생님이 어좁이거든요. 어깨가 되게 좁아요. 좁고 이게 앞으로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 걸음걸이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과장하면 선생님이 여기를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 되게 멋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안 가고요. 선생님 다닐 때 보시면 약간 과장하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근육 자체가 여기가 말려 있어서 늘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거북목? 거북목.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거북목이에요. 쓸데없이. 그래서, 나 이렇게, 너무 아파. 건강한 게 짱인데, 쉽지 않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갈게요. 황희입니다. 황희정승. 이 양반 꽤 오래 살았는데요. 이 양반의 어떤 영혼의 동반자? 황희정승의 영혼의 동반자는 바로 세종이죠. 세종. 그래서 세종이 황희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세종이 되게 아꼈어요. 그래서 황희가 어떤 거에 좀 휘말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낸 다음에 한 3, 4개월 후에 다시 부릅니다. 어떻게든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그래서 황희는 거의 80 넘어서까지 일했을걸? 그럼 그때까지 뭐냐면, 근데 일이 되게 쉽지 않은 일들만 자꾸 세종이 시키니까 세종은 일을 막 벌리거든요. 그래서 황희가 50여 번 이상 사표를 제출합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사표를 제출하는데, 그때마다 세종은 이랬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지. 내가 알지. 좋아. 그러면 이번 일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니까 이거 딱 한 번만 하자. 그러면서 거의 끝까지 끌고 갔어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황희가 제가 이제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신하들은 서 있어야 되잖아. 제가 이제 너무 노쇠해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세종이 알지.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래서 내가 의자를 준비했어.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의자에 앉아서 해. 이렇게까지. 아이고야. 유배가 있을 때는 유배가 있을 때는요, 계속 고기 보냈습니다. 계속 고기 보냈어요. 그래서 약간 셈이 과장하면 고기를 보냈는데 황희는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살짝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야, 먹었는가 확인해봐.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직접 가서 고기 먹었잖아. 그러니까 일 한 번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번 이상 사표를 계속적으로 구슬려가지고 그렇게까지 가요. 그리고 황희가 이제 일을 그만둬요. 이제 정말로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딱 그만뒀을 때 그 후에 이제 한 2, 3년 지나고 아마 세종이 죽었을 거예요. 세종이 죽자마자 황희가 정말 슬퍼했고, 세종이 죽고 나서 한 1, 2년 만에 황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의 동반자예요. 일을 정말 잘했대요. 그래서 세종은 늘 그랬어요. 황희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자, 황희정승입니다. 여기는 어디 가서 지은 거냐면요, 남원. 남원에 가서 거기서 부용당이라는 정자를 지어요. 그 부용당에서 이제 유래된 게 바로 이제 성춘향과 이몽룡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황입니다. 대추볼 붉은 골짜기에 혹은 밤은 어이 뿌디들이며,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뭐냐면 떨어지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요거 아이들이 좀 물어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2학기 때 배워요. 아니, 저기 뒤에, 그렇지. 저기 뒤에 보면 고전문법 선생님이 해놨거든요. 그때 우리가 볼 건데, 자, 시조를 먼저 마무리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죠, 자음군. 근데 고전에서는, 조선에서는 우리는 자음군이 받침에 있었잖아. 근데 조선에서는 이 자음군이 초성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성에 있으니까 말 앞에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뜨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뜨.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쌀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쌀.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뜨드르며, 옛날 말이니까 떨어지며, 필수어휘 아니에요. 알겠지?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대추볼 붉은 골짜기에 밤이 어이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대추 동그라미
붉은 V표 색채어죠. 자, 밤 동그라미. 별을 벤 그루터기에 벼 동그라미. 벤 그루터기에 개는 어디 내려오는가 개 동그라미. 됐어요. 그럼 요 두 줄 묶어보세요. 요 두 줄 묶어보시면 자연의 속성. 아까 우리가 과목함을 배웠잖아. 자, 여기서는 자연은 풍요로워요.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이라고 적어주세요. 풍요로움. 그리고 여기는 자연이지만 약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 평화로운, 자, 전원이라고 보자. 전원일기 할 때 그 전원이에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벼.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이제 농촌이에요, 농촌. 그래서 별을 벤 그루터기 설명해 드릴까요? 별을 벤 그루터기. 별을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뭐 큰 차가 지나가면 벼가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 군대 갈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한 30년 전. 나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야. 30년 전에 군대 갔을 때, 우린 대민지원이라 그래서, 저희 추수할 때 농촌으로 투입되거든요, 군인들이. 그래서 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말아서 나수를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벼가 딱 밑동을 이렇게 하면 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탁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루터기예요. 여기 이제 뭐가 내려온다고요? 개죠. 이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개.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꽃게죠. 그렇지. 자, 개가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풍요로운 거예요. 술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술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앞으로 기억하자. 술이 나오잖니? 자, 술이 나오게 되면, 자, 무조건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냥 풍류라고 하시면 돼요. 술은 무조건 풍류예요. 술은 무조건 풍류. 자, 그리고 익다라고 있죠. 익다. 자, 그래서 익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감각적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 자, 이거 그냥 무조건 후각이야. 술이 익는 건 후각이에요. 자기가 좀 이렇게 혼술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그치? 술은 후각이에요. 알겠지? 후각. 술은 후각이야. 자, 그래서 술이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채장사는 뭐냐? 이런 채 파는 사람 있죠? 자, 옛날에 우리가 술은 여러분들 탁주라 그래서 찌꺼기가 많아요. 증류주하고 탁주는 완전히 달라요. 증류주는 여러분들 안에가 투명한 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주 같은 거. 그렇죠? 투명한 술이고요. 대표적인 탁주가 막걸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탁한 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찌꺼기가 많아요. 왜냐면 조선은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조선은 조선왕조 거의 뭐 5, 600년 그때까지 다 금주령이었어요, 사실은. 금주령. 왜냐면 술은 뭘로 만드는 거야? 곡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많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술을 만들지 마, 이렇게 많이 해요. 술 마시지 마,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영조 때가 무슨 되게 심해요. 영조는 진짜 단속하고 매 때리고 그랬습니다. 영조 본인이 술을 안 마셨거든. 참 나빴죠. 본인이 안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못 먹게 하는 거 이거 무슨 심보야. 자,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탁주. 그런데 여기 채가 있으면 그 찌꺼기를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볼게요. 자, 술이 익자 채장사가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하리. 그렇지. 우리가 마지막에 서리법으로 끝났죠? 그치? 서리법은 거의 디폴트 값이야, 얘들아. 무조건 거의 있어. 자, 그래서 무엇을 안주로 삼아서? 대추와 밤과 개. 그렇죠? 이걸 안주로 삼아서 자, 이렇게 마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쌤은 후려쳤어요. 탈속적 자연 친화.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술 마시게 될 거야. 근데 쌤이 이제 당부. 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술은 기분 좋을 때만 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는 걸 시작하는 순간 기분 나쁘고 고뇌하고 힘들 때마다 술을 찾게 돼요. 그건 사실 현실 도피거든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중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질문 던질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날이 더 많니? 기분 나쁜 날이 더 많니? 기분 나쁜 날이 더 많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니까 공부 스트레스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분 좋을 때 마셔야지, 기분 나쁠 때 술 마시면 사람이 폭력적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되고, 막 여러분들 그 주사 부리는 사람 봤어요? 아직 못 만나봤죠? 되게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20살 넘어가면 이제 여러 사람들 볼 수 있을 텐데 되게 피곤하거든요. 선생님도 기분 좋을 때만 술을 마시다가 30대 넘어가서 30대 초반에 정말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의 힘을 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 안에 폭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물론 되게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렸었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분노를 거기다 표출한 거예요. 표출해서 그 뒤로 쌤이 술을 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딱 한 번 폭력적인 게 있어서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술을 끊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지금은 그냥 캔 하나 정도 3개월에 한 번. 그래서 술을 거의 끊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쌤은 늘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 마셔가지고 사람들 되게 재밌게 하고, 내가 어떤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잖아. 그럼 난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취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날 취하게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젊었을 때는. 얘 취하면 되게 재밌다고. 갑자기 막 춤추고 막 춤추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분 좋을 때.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자, 밑에 33번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자, 거기 작자 한호라고 있죠. 이 한호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위인 누가 있을까? 힌트. 조선의 명필이에요. 명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토스트에도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한석봉이에요. 석봉 토스트라고 있죠. 그래서 자, 한석봉은 여러분들 이 얘기 알고 있니? 어느 날 석봉이 글 공부 다 했다고 해서 집에 딱 내려왔는데 한밤에 내려온 거죠. 하필이면 한밤. 여기서 사실 교훈이 있어요. 낮에 왔어야 되는 건데 하필이면 한밤에 온 거죠. 자, 그래서 어머니가 딱 보더니 어라, 너 벌써 끝났어? 예, 학원 끝났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지. 예,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고 떡을 막 썰었는데 어머니는 뭐야? 뭐 손 다 베고 그러지 않았죠. 떡이 가지런히 되는데 얘는 개판인 거예요, 글이. 그래서 꺼져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학원을 보내죠. 그래서 그 남은 떡으로 만들었다는 게 석봉 토스트.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너무 잘 쓰니까 여러분들 글 쓰는 벼슬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캘리그래퍼라고 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글씨를 너무 예쁘고 잘 쓰니까 일부러 그 벼슬을 만들어서 얘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책 있잖아. 이거 필사해. 그러니까 베껴. 그래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글씨 쓰는 사람 어떨 것 같아? 완전 집중해야 될 거잖아. 그치? 지금이야 화이트도 있고 지울 수 있지만 옛날엔 종이도 한계가 있지. 그치? 하나 틀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못 지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얘에 대한 상소를 20번 이상이나 올렸다 그래요. 나 한석봉 쟤랑 일을 못하겠다고. 나 좀 살려줘. 나 쟤랑 일 못하겠어. 왜냐면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되게 뭐라고 많이 했대요. 한석봉이 그렇대. 자, 갑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얘들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집방석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내지 말해. 화자가 뭐라 그래?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그치? 싫으니까 하지 만 거야. 집방석 세모.
낙엽엔들 못 앉으랴. 낙엽 동그라미. 낙엽에 앉겠대. 자, 그 다음에 솔불 켜지 마라. 혀라고 돼 있지만 켜다 이런 뜻이거든요. 솔불 세모쳐. 대꾸되어 있죠?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즉, 달 동그라미 잡으세요. 달은 무조건 긍정이라 그랬죠? 돋아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두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볼래요? 자, 앞에 세모치는 건 인공물이고요. 자, 뒤에 뭐 달이나 뭐 낙엽 이런 건 자연물이에요. 대비가 나오는 거죠. 인공물과 자연물 대비. 얘야 박주상체일망정 없다고 하지 말고 줘 이런 얘기입니다. 내어라 박주산체. 자, 이거 물결 잡고요. 얘가 핵심어겠죠. 그렇죠? 왜냐면 요거 기억나요? 시조에서 자, 종장이 3, 5, 4, 3 이렇게 끝나는데 그 3, 5에 해당하는 것이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3, 5, 4, 3 이게 시조의 종장이잖아요. 당연히 네 번이니까 4음보고요. 얘는 고정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3음절 고정. 근데 이 5가 만약에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면 얘가 바로 핵심어가 돼요. 그리고 종장에선 얘가 주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핵심어가 주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박주산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얇다, 혹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미인, 박명 할 때 짧다의 의미도 있어요. 명이 짧다, 박명. 가끔 이제 사극 보면요,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자, 임금이 과인이 박덕하여 이런 표현 쓰거든요. 박덕, 덕이 얇아서, 덕이 짧아서. 자, 여기서는요, 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자 있잖아요. 주자 한자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게 술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수. 그렇죠? 이게 술주자입니다. 술주자예요. 자, 질문 던집니다. 산채 땡땡땡 이렇게 한다고 치자. 그럼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좀 예쁠까요? 산채? 산채로 무듬 이런 거 아니겠지, 그지? 산채 음식. 저기 절 같은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산채 비빔밥. 그죠? 그러니까 산채 비빔밥은 이거 뭘까요? 산나물을 의미합니다, 산나물. 그러니까 술에 산나물을 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죠? 비빔밥이 어디가 유명해? 보통 전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비빔밥 같은 경우는 양반이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양반이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평민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주 한옥마을 있는 데가 다 유명하죠. 그러니까 전주 유명하고요. 그 서울 유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서울이 비빔밥이 유명한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양반들은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쪽에 저 뒤쪽으로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맞다. 저기 삼천 뭔 동이지? 그 경복궁 그 위쪽에 뭐 북촌이라 그래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한옥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한옥 아니고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뭐죠, 이제 그 보급형 한옥이라고 지은 거예요. 일제 강점기 양식이에요, 거기는. 자, 어쨌거나 아무튼. 자, 그래서 산채. 그러니까 이거 산나물이에요. 자, 그럼 아까 의식주. 그죠? 여러분 이거 진수성찬 아니죠? 술하고 산나물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되면 우리가 어떤 삶?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소박한 삶. 이렇게 가야죠. 거기다 적으세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자, 여기 마지막 종장 딱 밑에 여기 소박한 삶이 나타나 있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지? 소박한 삶입니다. 자, 잠깐 쉴게요.